그러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황희 의원에 대한 뭐랄까요? 동정심? 아니면 황희 의원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저에서 분노에 불을 끼얹는 게 이제 아무래도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갖가지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뭐 김용민, 뭐 김승원, 서영교 뭐 이런 의원들 계속 제가 봤을 땐 좀 얼토당토하는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타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황희 의원의 이와 같은 망언들 나머지 뭐 김승원 의원이다, 서영교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이 하는 망언에 비하면 별반. 그리고 뭐 그 좀 비슷한 수준의 망언으로 보이거든요. 20, 30대들한테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주거 예. 불안정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요? 이분이 이제 국토교통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위급성 그리고 사안 자체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정말 이분들 특히 민주당 이 황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실조차도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실장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간 했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부연할 수 있는 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똘똘한 한 채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펫버스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실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2명, 3명, 뭐 4명 살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여러분 주택을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펫버스를 한 대 샀다, 뭐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한 대 샀다. 그럼 이제 청약 자격이 그렇죠. 청약 자격 날라가는 거고 사실상 날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이거로 돈 모아서 집 하나 사보자. 그럼 다주택자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혜택들 있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페널티가 가중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식의 상징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동안 집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로남불인가. 나는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나는 개포동에 아파트 살고 다 대출 끌어안고 살고 다 전세 끼고 그렇죠. 살아도 네. 금융과 집 사는 문제는 분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집 사는 거와 단순한 리빙은 또 구별되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한 그동안의 정치인들 이야기가 이제 버스 언급에서 트리거가 돼갖고는 화가 확 불질러진 것 같은데요. 또 황희 의원 얘기를 하니까 예전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네. 뭐 생활비 60만 원으로 살았다. 그게 이제 그분은 원래 검소하다라고 뭐 이렇게 또 옹호하신 분도 있었고. 그게 뭐예요? 제가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가 목동에 살았었고 지역구였어서 조금 한 번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저도 해당 투표를 했으니까 뭐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희 의원에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목동에 사셨군요? 그렇죠. 그 이제 지역구여서 근데 항상 찍으면서도 주저했었던 이유가 야 이분은 공약이 뭐도 없고 정말 뭐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그간의 어떤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들을 시도는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재정 경제 쪽으로는 저도 역시 이제 소위 이른바 그때 참여연대 계셨죠? 네. 그러면 이분은 항상 아니 정말 이건 제가 증거도 다 들이댈 수 있는데 다 반대예요. 뭐 재벌 개혁적인 경제 개혁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반대 입장을 표했던 분이신데 그것도 지금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 장관으로 임용이 되면서 실제 이제 수행을 하셨고 문체부 장관. 네, 문체부 장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왁구가 맞으려면 틀이 맞으려면 월 60만 원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본인의 이 소득과 재산이 아구가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60만 원으로 살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는 병가 사유를 제출하고서 스페인 가족여행을 떠났다든가. 어머나. 예,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것도 맞을 겁니다. 뭐 공교육이 뭐 충실해져야 되고 뭐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자식들은 차 사고를 한 학기, 예, 수천만 원짜리 이제 예, 이렇게 사립고등학교에 보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뭐랄까요? 조금은 공공선에 부합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오르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진짜로. 황 의원이 이제 물론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비서진 실수고, 그리고 60만 원만 썼다는 거는 그냥 카드 결제만 보고 기자가 임의로 12분의 1을 했을 뿐이다. 네. 그거 외에 카드로 결제 안 한 보험료, 월세 등등해서 내가 월 300원 썼다. 근데 이제 1번 내역이 없다라는 네, 거고, 네. 2번 근데 당시 따님과 사모님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대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래 정말 300만 원이라 하지언정 그걸 어떻게 충당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았죠. 그랬더니 네. 공립학교를 다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이분들이 이 버스도 그렇고 예. 참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면서 뭐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 나는 모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화가 나는 건 선민의식이에요. 맞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는 적용 안 받고 니들만 적용받아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너희들은 가분개로 살고 행복하게 네. 여기서 펫버스에서 즐겁게 살아. 나는 전세 맞아요. 끼고 살고 나는 대출 끼고 살 거야. 야, 그 선민의식이 화가 나는 거죠. 뭐, 보안수사권 폐지돼도 나는 적용 안 받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말 이 사안에서도 개가제 붕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갑자기 저희가 좀 갑자기 좀 흥분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예? 화가 나죠 국민들이. 아니 뭐 정말 이런저런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 사안으로 여러 뭐 민주당 쪽 패널과도 이제 서로 뭐라 할까요? 대화도 오가고 어쩌고 하는데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에서 한 말이 이거잖아요. 야, 이번 세제 개편안 집값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세정의 확보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 뭐 0.4%로 대별되는 이 사람들에게만 이 과세 부담, 조세 부담이 주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어. 이렇게 하는 말에서도 전 정말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조세정의를 부르짖으시려면은 일단 이 대통령께서 그럼요. 당신이 적용을 맞아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당신은 1억 원 내놓고 남들은 조세정의예요? 예, 맞습니다. 예. 본인에게는 뭐 똑같은 잣대,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에 잣대를 들이대자고 하면 또 불같이 화를 내셨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산 이 분당의 주택이고 몇 년 동안 모아온 건데 어떻게 이걸 투기로 모느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패널분에게 들었던 인상 깊은, 여기에서 인상 깊은 건 저를 이제 열받게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야, 지금 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주무장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20억, 30억 이런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종부세가 줄어들었어. 여러 가지 세금이 줄어들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쯤엔 지금은 기준시가에 반영이 안 되어서 세금을 안 내겠지만 노도광도 내년에 되면 종부세를 내요. 이거 뭐냐면 야 그런 사람들한테 노도광에 사시는 분들한테 종부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내라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 말씀은. 야 원래대로라면 너 400, 500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법을 바꿔서 1, 200 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선 국민들 입장에선 종전에 안 내던 세금을 미실현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게 됐을 때 그 반발감 이게 과연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야 너
그 정도 벌었으면 내야 돼. 이런 말로 위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게 되도록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속이 시원하다 칩시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예. 초과지수가 어떻게 나눠먹을까 예. 벌써 지금 김치국 마시는데요. 예. 첫 번째, 속 시원하다 외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은 무엇이 있느냐. 예.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확 늘어난 바람에 아,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월세 예. 물건이 사라진다. 지금 언론 보도 속속 나오더라고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예. 지금 이게 누구에게 좋다는 건지 예.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 조금 더 걷자고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야 되나요? 지적하신 것처럼 딱 하나잖아요. 야, 부자들 세금 더 내게 됐다. 소위 말하는 0.4% 세금 더 내게 됐다. 한 대통령은 조금 내고 예, 예. 이건데, 아니, 저는 이제 조금 더 날카롭게 나를 세워보자면,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거주 1주택자라도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일까요? 세금 내는 걸 쉽게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강남 2주택 보유자에게 내게 했던 세금이 종부세였고, 그때요, 여러분. 강남 2주택자들이 실제로 냈어야 됐던 종부세라고 하는 게 천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또 말씀 주셨는데 그때 종부세 때가 위헌 여부가 다퉈지면서 헌재에서 예. 종부세 자체는 위헌은 아니나 네네. 재량권의 범위 내나 다만 거주 목적으로 오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소득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세를 하는 거는 헌법 불합치 위험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를 네. 빼줬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네. 정책에서 그거를 다시 또 도입을 하게 되면은 헌법 불합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황당했던 게 저도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공동 소유자. 이거를 지금 다주택자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누구도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 공동 소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단독 명의였다가 부부 공동 소유로 하였고 5만 혜택을 다 받고서 이제 팔고 나니까 다시 정말 이건 황당한 거죠. 부부 공동 그러네요. 소유는 다주택자로 보겠다. 그러네요.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도 이제 세법 전문가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라면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던 뭐 그런 교수분들, 그리고 이제 세법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용어로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순조세 혜택 체감도 조세 수능도 조세 응익성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재미나이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뭡니까 조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반영이 되거나 내지는 체감도가 아주 낮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낸 세금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의 세금을 냈을 때 얼마만큼 돌려받느냐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전 그게 이제 단순히 주관적 느낌인가 했는데 이건 이제 수치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단히 낮다. 아,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지방세로 쓰이로써 교육, 그렇죠. 행정, 교통에 쓰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내고서 요거도 먹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미국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교수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내면 내 지자체의 도로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그렇거든요. 내가 낸 세금이 전남 해남으로 가고 전북산으로 가고 하고 조금 참 뾰족하게 보면 열이 받는 게 저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공주를 놀러 갔었는데 공주에 보니까 공주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무승박물관 해가지고 3개가 있던데. 오, 박물관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 어제 가서 봤는데 네. 공주가 백제의 수도인 적이 67년인가 밖에 안 되고 아, 사실은 이 3개가 다 똑같더라고요. 무령왕릉을 다 공유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셋 다 근데 어마어마하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유럽 사례로 돌아가 보면 유럽은 이제
고세율 고복지. 우리나라는 근데 중세율 중복지인데 이제 지적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세율이대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세율이대 세금 거의 다 고소득층이 다 부담해요. 네. 면세층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중세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소득층이 세금을 다 내면서 복지 혜택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약간 뾰족하게 말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유럽은 세율은 높으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고세율 그리고 고소득자도 복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세수의 측면에서는 세수를 전부 다 부담하고 복지는 거의 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혜택은 전혀 못 받다 보니까 이와 같은 조세에 있어서 체감도가 극히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외로 하면서 부자들 너희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로소득자는 있잖아 49.5%까지 세금을 내는데 강남에 이 고가주택 보유자들 얼마 10억 100억씩 공제받는 게 말이 되냐 하는데 참 이 말씀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강남이 좋다 이거요.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49.5%로 근로소득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죠. 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소득의 49.5%를 두들겨 맞고 예를 들어서 종부세다 뭐다 해서 소득이 20%를 내면 그 사람들은 70%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층이었을 때 50% 내고요. 그렇죠. 또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근로소득세는 매년 꽂히는 돈이 근로소득은 매월 들어오는 맞습니다. 소득이지만 부동산으로서 이득을 본다고 해서 매월 돈이 꽂혔던 건 아니잖아요. 자산가 소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100%에서 49.5%를 근로소득세로 또 가고 여기에서도 종부세라든가 있을 수 있는 앞으로 세금들을 또 부과해서 때려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네요. 소득에서 49%는 세금 내고 남은 거에서 재테크하고 저축하고 해서 모아서 맞습니다. 자산을 형성했더니 거기서도 근로소득세만큼 또 때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현실적인 거를 조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서 세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부동산